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장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수능 끝났는데 뭐 할 거야? 몰라. 일단 자고 싶어. 3년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 나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너 대학 어디 갈 것 같아? 글쎄, 내 성적으로는 지방대밖에 못 갈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괜찮지 뭐. 우리 부모님은 서울대 가길 원하셨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해?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18, 19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한 학생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외국인이세요? 아, 네.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우와, 포르투갈. 거기는 공부 많이 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거든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매일요? 네, 거의 매일. 숙제도 많지 않고 학원도 안 다녀요. 대박. 천국이네. 한 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는 3년 내내 학원만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놀아본 적도 거의 없어요. 주말에도 공부했거든요. 힘들었겠네요. 네. 솔직히 지옥 같았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내셨거든요. 아빠는 주말에도 일하시고 엄마는 파트타임 일 시작하셨어요. 다 저 때문에. 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한테 좋은 대학 보내주려고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회사 가고 좋은 회사 가야 잘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대학 나오면 인생이 달라져요. 취업도 쉽고 결혼도 잘하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 나오면 안 되나요? 학생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죠.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취업도 어렵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위해 비행기를 멈추는 나라였어요.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을 응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학생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3년간 하루 4시간만 자며 공부하는 아이들.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학원만 다니는 아이들. 부모님의 희생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모든 걸 멈추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박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한국 교육은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요. 박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가진 건 사람뿐이죠. 그래서 교육에 모든 걸 걸어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바꾸려는 노력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열. 그건 한국을 강하게 만든 힘이었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짓누르는 무게이기도 했어요. 빛과 그림자. 한국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출장 막바지, 저는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대기업 본사에 갔어요. 삼성전자 서초 사옥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졌어요. 긴장감. 직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바쁘고 정확하고 치열해 보였습니다. 한 부장님과 미팅을 했어요. 케빈 씨, 한국 기업은 어떠세요? 인상적입니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네요. 그래야 살아남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직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공식적으로는 8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0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말에도요? 필요하면 나와야죠.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힘들지 않나요? 부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이게 한국이에요. 열심히 해야 올라가고 올라가야 인정받아요. 대기업의 얼굴. 그건 치열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반대의 장소에 갔어요. 서울의 한 비영리단체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김 대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는 노숙자분들을 돕는 일을 해요.
식사 제공하고 상담하고 일자리 연결해드리고요. 급여는 많이 받으세요? 김 대리님은 웃었어요. 많이는 못 받아요. 대기업의 3분의 1 정도?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왜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대학 때 봉사활동하면서 느꼈어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반대하셨죠? 대기업 다니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응원해주세요. 저는 김 대리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남을 돕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강남 거리는 화려했어요. 고급 차들, 명품 가게들, 높은 빌딩들.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니 달랐어요. 작은 식당, 전통시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한 떡볶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주세요. 네. 외국인이세요? 네,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어머, 멀리서 오셨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는 떡볶이를 듬뿍 담아주셨어요. 가격은 4,000원. 정말 저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오래 장사하셨어요? 30년 됐어요. 이 동네 아이들 다 키운 거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애들이 맛있다고 찾아주면 보람 있어.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나는 강남의 대기업, 치열한 경쟁, 높은 급여, 빠른 속도. 다른 하나는 골목의 떡볶이 가게, 따뜻한 정, 소박한 삶, 느긋한 여유. 그리고 그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주말 오후였는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치킨 먹는 가족들, 운동하는 젊은이들.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경쟁도 있지만 가족도 있고, 치열함도 있지만 여유도 있고, 강함도 있지만 따뜻함도 있고. 한국은 모순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모순 속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의 경쟁은 교육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국의 따뜻함은 사회에서 나온다. 이 나라는 강하면서도 따뜻하다. 그게 한국의 힘인 것 같다. 출장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 빌딩들, 거리의 사람들. 2주간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케빈 씨. 돌아보니 박 과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박 과장님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예요? 한국 전통차 세트예요. 포르투갈 가셔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이 물었어요. 케빈 씨, 한국은 어떠셨어요? 수능 때문에 불편하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이요? 네. 저는 15년간 항공업계에서 일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박 과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비행기를 멈췄어요. 공사를 멈췄고 차량을 서행시켰고 나라 전체가 조용해졌죠. 단 35분을 위해서요. 그게 좋게 보이셨나요? 물론이죠. 그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의지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박 과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케빈 씨, 감사합니다. 외국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뿌듯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과장님, 한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경쟁도 치열하고 학생들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예요. 무슨 뜻인가요? 포르투갈은 미래를 포기했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저는 공항 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래에 투자해요. 교육에,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박 과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빈 씨, 다시 한국에 오실 거죠? 물론이죠. 꼭 다시 올게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출국장을 지나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한국. 그리고 고마워.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공항 소음 관리 시스템 조사 보고서. 하지만 쓰다 보니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 감정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의지가 명확한 나라이다.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멈출 줄 안다. 비행기를 멈추고 도시를 조용하게 하고 국민 모두가 학생들을 응원한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이것은 나라의 철학이다. 포르투갈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는 한국을 떠나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치열하면서도 따뜻한 나라, 강하면서도 배려하는 나라. 저는 다짐했습니다. 포르투갈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걸 나누어야지.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리스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르투갈 항공안전국 회의실. 저는 출장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케빈. 한국 출장은 어땠나? 국장님이 물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 소음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가? 저는 한국에서 국가의 의지를 봤습니다. 저는 수능날 비행기가 멈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35분간 모든 항공편이 대기했던 일, 도시 전체가 조용해진 일, 국민 모두가 학생들을 응원한 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멈췄다고? 네, 매년 그렇게 한답니다. 30년 넘게요. 동료 한 명이 말했어요. 미친 거 아냐? 얼마나 큰 손실인데? 손실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교육 투자는 GDP의 6%입니다. 포르투갈은 4%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0%. 우리는 50%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람에게 투자해요.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국장님이 물었어요. 케빈, 자네는 한국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경쟁도 치열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처럼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포르투갈은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영국, 독일로 떠나고 있었어요. 출산율은 유럽 최저 수준이었고 학교들은 문을 닫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위해 하늘을 멈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늘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결단력, 단합,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서 선진국의 진짜 기준을 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케빈, 좋은 발표였네. 그런데 자네 한국이 정말 좋아 보이던데? 저는 웃었어요. 네, 좋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한국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뭘? 미래를 향한 의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 교육에 더 신경 써야겠어? 왜 갑자기? 한국에서 봤어.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도 더 노력하자. 다음 주, 저는 리스본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국가 전략이라는 주제였어요. 강의실에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비행기가 멈춘 이야기. 나라 전체가 학생들을 응원한 이야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게 공부만 하면 불쌍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했어요. 경쟁보다는 여유를, 성과보다는 행복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미래를 잃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죠. 학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한국과 포르투갈,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고 우리는 멈춰 있다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 한국 유학 가고 싶어요. 왜? 교수님 이야기 듣고 나니
거기서 뭔가 배우고 싶어요. 그 열정이랑 의지를요.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한국에 가면 많은 걸 배울 거야.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어 한국에서 받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였죠. 차를 우려 마시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경쟁도 치열하고 학생들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멈출 수 있는 나라. 학생들을 위해 비행기를 멈출 수 있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스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역사와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어. 한국에서 배운 걸 포르투갈에 나누어야겠어.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포르투갈 교육 시스템 개선안 마이너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기술도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그건 의지였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 저는 그 의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제 나라에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장이 아니라 개인 여행이었어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죠. 박 과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케빈 씨, 다시 오셨네요. 네, 가족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10살, 8살이요? 박 과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10년 후에 한국 대학에 오면 되겠네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라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아이들은 한국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 나라에서 배운 게 있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지. 왜요? 그게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서 한국을 떠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의지의 나라였습니다.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를 멈출 수 있는 나라. 함께 꿈꾸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